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어제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간 난항을 겪어왔던 관세 협상이 전격 타결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미 투자 총 3,500억 달러 중에서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고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죠. 한편 부산에서는 세계가 주목하는 외교 이벤트 미중 정상회담이 조금 전에 시작됐는데요. 양국이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국은 고위급 사전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틀에는 합의한 상태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보류하기로 했고 미국 역시 100% 추가 관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한 발씩 물러섰는데요. 양국이 이처럼 확전을 자제한 배경에는 희토류 수출 통제 그리고 네오디뮴 연구 자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영국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런던에서 커피 한 모금을 하수구에 버렸다가 30만 원에 가까운 벌금을 물 뻔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영국에서 제로 웨이스트 정책이 강화되면서 단속도 훨씬 엄격해졌다고 합니다. 비슷한 일이 또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월 30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되어 있으며 2천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2천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서 나누어서 투자할 예정이며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분야에서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투자뿐 아니라 보증도 포함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오전 전용기를 타고 김해공항을 통해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서 다음 달 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데요.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은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입니다. 시 주석은 11시부터 부산에서 이재명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네 일본 총리가 31일 한국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다고 일본 민영 T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오늘 한국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총리가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시 주석과 31일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해양 진출, 경제적 압박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핵 발전장치를 장착한 수중 드론 포세이돈의 실험을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포세이돈의 위력이 핵탄두 탑재 가능한 차세대 대륙간 미사일 사르마트를 능가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나토가 사탄2라고 부르는 사르마트는 한 번에 10개설 5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가 18,000km에 달해 뉴욕, 워싱턴 등 미국 본토까지 타격하는 핵무기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잠정 중단되고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진전을 요구하면서 러시아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핵 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4에서 4.2%에서 3.75에서 4%로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이어 2회 연속 인하로 이로써 한국과 금리 차이는 1.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연준은 올해 들어 고용 증가세는 둔화됐고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지만 최근 몇 달 동안 고용 측면의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첫 시험대 통과한 극적 합의. 네, 어제 진짜 극적으로 저녁에 우리나라 미국 간의 무역 협상 타결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막판까지 안개 속 협상이었는데요. 국익 우선 원칙을 지키면서 실리를 챙겼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 핵심은 2천억 달러를 연간 200억 달러에서 그 한도 내에서 분할 투자하는 것이고요. 투자 수익은 미국과 우리가 5대5로 가져가고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춰졌습니다. 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 선불, 이거 먼저 한꺼번에 다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외환 시장 충격 이후로 강하게 반대했고요. 결국 미국이 분할 투자를 수용하면서 협상이 급진전된 거라고 합니다. 네. 투자 수익은 말씀인 것처럼 원금 회수 전까지 우리나라 미국이 5대5로 나눠가지고요. 다만 원리금 상환 이후에는요 9대1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한편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에 쓰인다고 하는데요. 조선업 프로젝트는 대출, 보증 등 혼합 방식으로 추진되고 김 실장은 외화자산 운용 수익과 정부 보증체를 발행을 통해서 외환 시장에 신규 충격이 가지 않도록 잘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와 부품 관세가 25%에서 15% 낮아지고요. 의약품과 목재는 최고 대우를 받게 되고 항공기 부품, 복자 그리고 일부 천연 자원은 무관세 품목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반도체 관세도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이 됐고요. 농산물은 추가 개방이 없습니다. 한편 백악관이 공개한 투자 유치 내역을 보면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362억 달러 상당의 보잉 항공기 103대를 신규로 구매하고요. 그리고 G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을 또 추가로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외에도 조선업에 대해서는 HD 현대가 미국 조선업의 현대화 그리고 공방 한우에서 5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해군 선박 유지 및 보수 위해서 미국 선박의 그 신규 건조 계획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하나오션은요. 현재 생산 능력을 10배 이상 확대하기 위해서 5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확충 계획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미국 내 에너지 개발 분야도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한국가스공사가 연간 330만 톤 규모의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LNG를 구매하기로 했고 네. 한국 수력 원자력과 함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국에 있는 센트러스 에너지 협력에서 오하이오주에서 우라늄 농축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LS전선이 2030년까지 미국 전력망 인프라 분야에서 총 30억 달러 투자한다고 하니까요. 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합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5,500억 달러 전액을 현금으로 투자하는 건데요. 우리는 그와 그렇죠. 달리 2천억 달러만 하는 것이고 또 이것도 1년에 200억 달러 나눠가지고 10년을 걸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인 얘기는 일본보다도 훨씬 더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뉴욕타임즈도 5,500억 달러를 투자하게 하면 일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냈고 전반적으로 부담이 덜한 협상을 이끌어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이 이번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었다는 분석도 있는데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부담이 있어서 좀 빨리 끝낸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해 줄 것을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하루 만에 승인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네. 어제 이 대통령이 디젤 잠수함은 자만 능력이 떨어져서 북한, 중국 잠수함에 대해서 추적 활동하는데 제한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면 우리가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가 탑재 가능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한반도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서 미군의 부담도 줄여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해달라라고 밝혔는데요. 이 핵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뜻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라고 말하면서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이기 때문에 이걸
핵 추진 잠수함으로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핵 추진 잠수함이 건조가 되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승인이 언급된 것으로 봐서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잠수함 원료로 전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면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추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얘기를 하면서 필리 조선소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 이제 마스가 전례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필리 조선소인데요. 여기를 말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핵 추진 잠수함을 만약에 건조를 하게 된다면은 필리 조선소에 하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중국의 견제를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중국 상무부가 14일 날 필리 조선소 포함해서 하나 오션 등 미국 자회사 5곳을 이제 그러니까 중국 기업과 거래가 금되는 목록에 포함시켰는데, 이런 부분 고려해서 만약에 건조를 한다면은 미국에 와서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다음 주에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는데 네. 이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네.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죠. 맞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서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고 나서 한국의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주무장관이 명확한 지시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헤그스 장관은 미국이 한국 방어에서 물러선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미국이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만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한국은 부유하고 강하고 능력인데 왜 굳이 비상시에 미국의 힘을 빌리겠느냐라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같은 발언은 한미동맹에서 미국 부담은 줄인 동시에 한국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안보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입니다.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은요, 유교 당시 유엔군 사령관에 이양이 됐다가 1978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에 평시 작전 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는데요. 전시 작전 통제권이 여전히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제 행사를 하도록 남겨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임기 안에 전자권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 이제 미국과 이제 구체적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헤그세스 장관이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리고 우리나라 방문하는데 아마 비무장지대도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곳간에서 인심난다. 네, 이게 좀 사람이 뭔가 여유가 있고, 그럼요. 네, 좀 속이 네. 좀 든든하고 그래야지 임심이 좋아진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미중 무역 합의가 이제 진행이 네. 되고 있을 때 지금 회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상회담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협상을 앞두고 중국이 미국산 핵 대두 구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실 미국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중국 쪽에 대두를 수입해달라라고 말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수입을 약간 시작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영 곡물기업인 중량그룹이 최근에 미국산 대두 18만 톤을 구매했다고 보도가 나온 건데요. 네. 해당 물량이 올해 12월 달부터 내년 1월 달 사이에 인도가 된다고 합니다. 중국 측은 미국 농가가 지난달부터 대두 수확에 들어갔지만 2달 가까이 해서 이제 단 한 건도 구매 계약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25일부터 26일까지 이제 미중 양국이 5차 무역 협상을 벌이면서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대규모로 구매하기로 잠정 합의했었고요. 거기에 따른 이행 차원에서 미국산 핵 대두를 이제 구매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차 무역 협상하고 나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 농부들을 위한 대규모 대두 및 농산물 구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해당 의제에 대해서 양측 간에 기본적인 합의가 있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네.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구매한 것은 미중이 이번 주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합의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했고, 또 미국과 중국 두 나라 간의 대도 교역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은 지속적으로 미국산 대두 수입량을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네. 대두 농가는 트럼프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지지 기반인데요. 그것 때문에 더욱더 트럼프 대통령이 대두를 수입해라라고 압박을 가한 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대두 무역에 대해서 미국은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서 중국에 대한 불합리한 관세를 취소해라라고 압박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관세 부과가 대두 수입 중단 이유라는 사실을 중국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투자자들은요 대두 수입 재개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지금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번 거래가 추세 전환까지는 좀 힘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8만 톤은 양이 적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판이 완전히 바뀌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중국이 미국 대신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부터 대두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 하기 전에 네. 중국이 먼저 뭐 합의한 거라고 했는데만 어쨌든 미국산 대두를 사준 거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회담이 진행 중이니까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침묵은 동의가 아니다. 네, 프랑스 상원이 합의가 되지 않은 모든 성행위를 강간 및 기타 성폭행을 규정하는 법안을 29일 날 최종 승인했습니다. 네. 이 프랑스 전체를 뒤흔든 지젤 펠리쿠트 사건 때문에 이 법안이 나오게 된 거라고 하는데요. 이 법안은 프랑스에서 성폭행 문화에 대한 전국적인 비난을 일으킨 이 사건을 말하는 건데 이 여성이 51명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학대를 받은 혐의로 이제 남성들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이제 이 나온 이후에 한 달 만에 법안이 나온 거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빨리 진행이 된 건데 네.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합의되지 않은 모든 성적 행위는 성폭행에 해당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동의는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전제로 하고 구체적이고 사전에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평가되는데 피해자의 침묵이나 반응 부족은 동의로 추론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네. 분명하게 의사를 밝혀야지만 그게 대답이 된다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뭐 폭력이나 강압, 위협 등은 기습으로 인해서 동의가 없는 것으로 이제 명시하게 된 건데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는 의사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가지고 동의를 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법률이 정확히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프랑스 외에도 독일, 벨기에, 스페인이 유사한 법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작년 12월에 펠리쿠트가 전 남편과 또 다른 남성 50명으로부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펠리쿠트가 양모를 복용하고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 때문에 이제 이 남성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펠리티코가 말한 것은 성폭력과 싸움의 어떤 상징이 된 건데 말한 얘기가 그런 겁니다. 부끄러워야 될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만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증인이 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뭐 해당 당사자가 동의했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좀 쟁점이 되는 건데 그렇죠. 프랑스 상원과 하원이 이 부분에서 명백하게 좀 정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모든 사실이 맞다. 네. 2022년 7월 달에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총에 맞아서 예,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 사건의 용의자인 야마가미 데스야 씨가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28일 날 나라 지방재판소에서 열렸던 첫 번째 공판에서 야마가미 씨가 모든 사실이 맞다면서 소장에 적힌 사실을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네. 변호인 측도 살인죄의 성립이 인정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대신 총포 도검류 단속법 및 무기제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성립 여부와 적용 법정을 좀 다퉈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야마가미 씨는 2022년 7월 달에 나라시에서 참여한 선거 유세 도중에 당시 67살이던 아베 전 총리를 수제 파이프총을 총격해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체포가 되고 나서 조사를 받으면서 야마가미 씨가 어머니가 이 구통일교에 빠져서 막대한 현금을 썼고 네. 그것 때문에 집이 결국 파산했고 희귀병을 앓던 형은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자신도 대학에 갈 수가 없었다면서 이 모든 것이 통일교와 아베 전 총리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야마가미 씨 변호인단은요. 어머니의 통일교 신앙과 헌금이 가정에 끼친 영향, 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형량을 좀 참작해달라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번 공판은 예비를 제외하고 총 16번 열린다고 하고요. 피해자 참여 제도에 따라서 아베 전 총리의 부인인 아키 여사도 자신의 심정을 담은 진술을 대리 변호사가 낭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판결 선고는 내년 1월 21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현실판 혹성 탈출. 네. 미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는 실험실 원숭이들이 집단으로 탈출해 있었는데요. 이 원숭이를 태운 트럭이 교통사고 나면서
한꺼번에 탈출하게 된 겁니다. 네. 미시시피주 제퍼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요. 28일 오후 59번 주간 고속도로에서 리서스 원숭이 21마리 태운 트럭이 사고를 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트럭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툴레인 대학의 실험실에 있었던 원숭이들인데요. 원숭이들은 C형 간염, 코로나19 바이러스, 헤르페스 등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었고 사람에게도 잠재적으로 위협이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이 보안관 사무소는 원숭이 무게가 18kg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고요. 네. 탈출한 원숭이는 당일날 저녁에 모두 사살이 됐고 아직 한 마리를 찾지 못해서 보안관 측에서 지금 사무소가 이 한 마리 계속 수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 하늘을 나는 축구장. 네. 네. 2034년 국제축구연맹 FIFA 월드컵 개최 준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네. 세계 최초로 하늘 축구장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오. 말 그대로 그 싱가포르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호텔 있지 않습니까? 네. 호텔 위에 이렇게 예. 수영장 있는 것처럼 건물 하나인데 그 위에 이제 떠 있는 마리나 베이 샌즈. 네, 맞아요. 그것처럼 이제 공중에 떠 있는 오. 축구장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네. 축구장은 사우디 북서부 사막에 있는 네옴시티 내에 있는 선형 스마트 시티인 더 라인에 지어진다고 합니다. 네. 해발 350m 높이의 초고층 건물에 4만 6천석 규모의 최대 아주 거대한 축구장이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여의도에 있는 63빌딩보다 100m 높은 곳에 오. 축구장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해당 축구장은 스카이 스타디움이라는 이제 그 명칭이 있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하늘에 떠 있는 축구장에 대한 의미가 되는 건데 네. 해당 경기장에서 조별리그부터 8강까지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네. 풍력과 태양광 이렇게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하늘이 축구장이 있다. 네. 어떡하지? 혹시 길 가다가 공 맞는 것 아니야? 공이 떨어질까 봐. 네, 그리고 낙하 속도가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예. 이거 사우디가 너무 쓸모없게 허세 부린 건 아니야라는 좀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 원래 이게 이제 공개된 모습 보면 너무 좀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AI로 만든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피파 측에서 작년에 지상 350m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독특한 경기장을 짓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가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우디가 월드컵이 열리는 축구장 15개 중에서 11곳을 새로 짓는다고 하니까요. 이것 외에도 또 눈에 번쩍 띌 만한 축구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하늘 축구장. 네. 기대되네요.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에담 레바인의 러스트 스타즈 함께 듣겠습니다. Just a boy caught up in dreams and fantasies. Please see me reaching out for someone I can't see. Take my hand, let's see where we wake up tomorrow. Best laid plans, sometimes it's just a one-night stand. I'll be damned, Cupid's demanding back his arrow. So let's get drunk on our Tuesday. God, tell us the reason, get this wasted on the young. It's hunting season and the lambs are on the run, searching for meaning. But are we all lost stars trying to light up the dark? Who are we? Just a speck of dust within the galaxy. Woe is me if we're not careful. Turn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이 조금 전 부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오전 전용기 편으로 김해 국제공항에 도착해 11년 만에 한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1일엔 한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어제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뒤 한미 관세 협상도 전격 타결됐습니다.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총 2천억 달러를 미국에 현금 투자하고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군사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화답으로 풀이됩니다. 잠수함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건조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중국 신화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핵심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본회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이 대통령은 일본, 캐나다 등과 연이어 양자회담을 진행합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조사에 앞서 정치 탄압에 맞서겠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영국 런던 김수정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입니다. 네, 런던에서 커피 한 모금 때문에 3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낼 뻔한 일이 있었다고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네, 이 사건은 그 런던의 서쪽 리치먼드 지역의 큐 하이스트리트에서 일어났는데요. 네. 지난 10일 그 터키계 여성인 브루크 예실유르트는 다 마시지 못한 커피를 들고 있던 상태에서 버스가 막 다가오는 것을 봤고요. 네. 버스를 타기 위해서 본인의 재사용 컵을 비우기 위해 그 도로에 있는 배수구에 조금 남은 커피를 살짝 버렸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순찰 중이던 환경 단속관 3명이 다가와서 커피를 불법 폐기물로 간주하고 벌금 고지서를 건넸는데요. 네. 이 벌금이 무려 150파운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9만 원 정도였습니다. 벌금 액수도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단속관이 3명이나 갑자기 오면 너무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장면을 목격한 주민들은 좀 과하다 이런 예. 반응이었는데요. 그 예실유르트는 커피는 액체고 배수구로 들어가면 뭐 설거지 물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고요. 네. 또 버스에서 커피를 쏟을 위험을 피하려던 그렇죠. 것뿐인데 네. 예, 배수구에 액체를 버리는 것이 불법인지 전혀 몰랐다면서 이 공무원의 호출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네. 단속관들은 그 배수구에 흘려보내는 것은 환경 오염 가능성이 있는 폐기 행위라면서 환경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해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조항은 토지나 수지를 오염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예실유르트는 그 법적 근거와 관련한 어떤 안내 표지가 있었는지 물어봤지만 공무원들은 별도의 안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이어서 공무원들은 그 아무 답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당히 위협적이었고 몸이 떨릴 정도였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남은 커피는 그럼 어떻게 처리하냐 이렇게 네, 방법을 네. 문의하자 예, 공무원들은
근처 쓰레기통을 이용해라 이런 지침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그 당연히 예실유르트는 그 벌금이 과도하다고 불만을 표시했고 이 사건이 그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큰 논란이 된 겁니다. 액체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도 되나 또 이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아무튼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영국 언론과 SNS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현지 언론인 가디언지는 커피 한 모금이 범죄가 될 뻔한 사건이라고 보도했고요. 네. 그 인디펜던트지는 환경보호라는 명분이 상식을 벗어나면 시민들의 신뢰를 잃는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특히 그 SNS에서는 그럼 커피보다 위험한 맥주 한 잔은 어떻게 하냐. 네, 그 배수구에는 비 맞는 물도 못 흘리겠다. 뭐 이런 비꼬는 댓글이 이어지기도 예. 했는데요. 네. 그 리치먼드 이 지방의회는 그 처음에는 이번 단속은 어떤 그 정확한 정책에 대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정당화했지만요. 네. 비판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자 단속 당시 그 요원들의 보디캠 영상을 확인한 뒤 상황을 재검토했고요. 네. 그 의회는 지난 22일 오후 예실유르트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이메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그 시의회 측은 그 벌금을 원하는 시민은 아무도 없고 정책 적용은 그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네. 부당하게 부과된 과태료는 이렇게 재검토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뭐 사건 얘기 들으면서 막 많은 생각이 들기는 한데 김수정 통신원도 이런 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솔직히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 런던이 그 유럽의 대도시 중에는 뭐 비교적 청결하다 이런 네. 말도 있지만요. 네. 그 한국과 비교하면 길거리 쓰레기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사실 그 분리수거도 허술한 부분이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그 솔직히 실제로 살면서 런던이 언제부터 이렇게 청결 문제에 엄격한 도시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데 저도 이번 사건을 듣고 좀 찾아보니까 런던의 그 많은 지방 정부에는 뭐 길에 껌을 뱉거나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80파운드에서 150파운드 정도의 벌금을 즉시 부과할 수 있는 어떤 법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그 실제로 뭐 교통이나 뭐 주차 위반처럼 단속을 자주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다들 그냥 모르고 살 뿐인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 액체 커피를 그 배수구에 버린 행위처럼 어떻게 보면 회색지대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법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그 벌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인 논란이 된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지방정부 소속인 그 단속관들은 뭐 법대로 규칙대로 행동했을 뿐이지만 네. 시민들이 그 어떤 상식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수장치를 개인적으로 들고 다닐 수도 없고요. 여러 가지 그렇죠. 생각이. 예. 근데 과잉 단속 사례로 이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그 제로 웨이스트 정책을 강화하면서 네. 단속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요. 그 테이크아웃한 어떤 컵이나 빨대뿐 아니라 네. 음식물의 잔여에 기름기가 있는 물질, 그렇죠. 심지어 그 세제 거품까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규칙대로 보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최근 많은 영국 지방 정부들이 그 재정이 악화되면서 기존보다 좀 빡빡하게 벌금을 걷어들이고 있다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경험담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번 사건 이후 법 집행보다는 시민 교육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의회도 그 단속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하니 당분간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영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뭐 가장 앞장서는 나라로 기억을 하고 있기는 해요. 2050 이 탄소 중립 목표를 또 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영국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 강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중 핵심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50년까지 순제로 탄소 배출을 실현하겠다 이런 목표입니다. 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 또 전기차 보급 촉진과 같은 다양한 전략을 시행 중인데요. 특히 풍력이나 그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영국은 북해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에 큰 투자를 했고요. 유럽 내에서 가장 큰 해상풍력 발전 용량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죠. 이를 통해서 그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청정 에너지 공급 확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환경 보존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근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을지 또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네.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김수정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미중 정상회담이 현재 부산에서 진행 중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협상을 보면 타결 직전까지 상대국을 정신없이 몰아붙였는데요. 이번 미중 회담 앞두고는 조금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정상회담 앞두고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어느 정도 또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자, 뭐 지금 현재 네. 김해공항에 이제 세계 모든 이목이 쏠리고 있지 맞습니다. 않나 싶은데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펜타닐 관세, 상호 관세 뭐 이런 것들로 중국을 때리면서 본격적인 다툼이 시작이 됐는데 네. 한때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의 135%, 중국은 미국산의 147%의 관세를 어휴. 부과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엄청나게 높죠. 그러니까요. 이후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현재는 미국이 중국산의 57.6%, 그다음에 중국이 미국산의 한 32.6%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너무 높은 거잖아요. 이것도 많이 높은 겁니다. 네, 이게 네. 너무 높았다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체감이 잘 안 되는 건데 예. 여튼 10월 들어서 조금 다시 격화하는 조짐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9월에 중국에 대한 반도체 봉쇄망을 조금 더 조인 게 시발점이었는데 이에 대응해서 중국이 제2차 히토류 수출 통제 방안을 내놨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격분해서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는데 격화하는가 싶더니 뭐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그다음에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의 고위급 회담의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네. 뭐 사실 이번 정상회담의 전초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미국은 100%의 추가 관세를 안 하고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 시행을 1년간 연기하겠다. 뭐 이런 휴전 합의 비슷한 걸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월스트저널이 조금 구체적인 합의안을 보도했는데 네. 미국이 펜타닐 관세 20%를 1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서 취재진과의 뭐 질의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네. 여기에 발맞춰서 중국은 뭐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고 네. 또 관련해서 중국은 뭐 미국이 중국 선박에 부과하고 있는 이팡 수수료,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미국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를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논의를 포함해서 빅딜이 나올지에 전 세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쭉 보면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하죠. 달라요. 맞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네. 협상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관세 협상을 돌이켜 보면 네. 온도차가 많이 크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시한을 못 박아두고 네. 이제 말폭탄 예, SNS를 강하게 통해서 얘기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협상국을 조금 정신없이 몰아붙이다가 얻을 건 다 얻어내고 마무리 짓는 네. 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협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대표적인 게 일본입니다. 그렇죠. 쌀이 부족한데도 미국 쌀을 안 사간다면서 농산물 시장을 개방을 압박을 하다가 협상장에 들어가서는 뭐 상호관세를 내려주는 대신에 5,500억 달러라고 5,500억 하는 대미 달러가 투자 컸어요. 기금을 받아냈었죠. 네. 일본이 더 적은 숫자를 가져왔는데 본인이 직접 펜으로 고쳐서 투자 기금 숫자를 높였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아, 네. 사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캐나다와의 관세 협상도 비슷한 전략을 보여주고 있고 네. 어제 타결이 됐던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도 굉장히 오랜 기간 난항을 겪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행히 일본과 비교하게 되면 조금 상대적으로 그나마. 안전장치를 조금 갖춘 것이라고 평가는 되긴 합니다만 네. 그런데 이번 중국 관세 협상은 그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100% 관세 이렇게 으름장을 놓기는 했습니다만 네. 사실 지난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시진핑 주석과 좋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정한 합의를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네. 일종의 유화적인 제스처인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정상회담 전초전 결과도 그러했었고 물론 협상이라는 게 뭐 주고받는 것이다 보니 미국이 조금 물러선 모습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과거와 비교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래 보이는 건 맞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바뀌었는지를 이제 아는 게 오늘의 이야기가 될 맞습니다. 텐데요. 사실 뭐 네. 이건 추정의 영역이기도 한데 네. 이달 초 내놓은 중국의 제2차 히토리 수출 통제 카드가 제대로 먹힌 것이라는 분석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는 꽤 오랜 시간 두고 확대가 됐었습니다. 2022년 무렵에 미국이 사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봉쇄 정책을 시작을 했는데 그에 맞춰서 2023년 12월에 히토류의 가공 처리 기술을 수출을 통제한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네오디뮴 연구 자석의 제조 기술 누출을 막는 게 일종의 주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이후에 2024년 10월에는 히토류 관리 조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모든 히토류는 앞으로 국유 재산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2025년 4월 사마륨, 디스프로슘 이런 7개 히토류 원소 수출 통제를 단행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맞불을 놨었죠. 예. 그리고 이후에 오랜 기간 뭐 어떻게 보면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이번 2차 수출 통제는 어떤 내용이 담겼냐면 기존에 7종이던 뭐 수출 통제 히토류 원소에서 5종을 추가해서 12개 종으로 확대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관련 원소가 들어가 있는 합금 이런 것들도 수출 통제 품목에 추가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해외에서 생산된 연구자석 그리고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쓰이는 장비에 들어간 히토류 이런 것들도 통제 대상에 넣었는데 이게 미국에 조금 아픈 조치일 수 있다. 범위가 이런 많이 분석인 겁니다. 예, 늘어나서 확대가 된 건데 맞습니다. 그게 미국에 그렇게 치명적인 그렇죠. 거군요.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을 확대한 것에 그치지 않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게 역외 생산품 수출 통제 조치라고 하는 거예요. 해외에서 생산되는 히토류 자석, 그다음에 중국산 히토류가 들어가 있는 네. 예를 들면 반도체 제조 장비 이런 것들도 다 일단 중국 당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는 건데 이제 그러면 해외 군수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당국이 지정한 해외 우려 거래자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등록된 기업들에게는 히토류라든지 히토류가 들어간 반도체 장비를 팔 수가 없게 됩니다. 없게 되고. 카운터 펀치는 이건데 14나노미터 이하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256층 이상 쌓은 메모리 반도체 이런 걸 만드는 데 쓰는 제조 테스트 장비에도 장비에 쓰이는 히토류도 중국 당국의 개별적으로 수출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 중국이 히토류를 주기 싫은 반도체 장비 기업에는 중국산 히토류를 아예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중국 봉쇄망을 펼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겨냥했다라고도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가능한 얘기긴 해요. 그런데 그렇죠. 사실 미국의 전유물이기도 했던 방법이에요. 미국 기술이 쓰인 반도체 장비나 미국 소프트웨어를 써서 만든 반도체를 중국에 팔지 못하도록 지금 대중국 반도체 봉쇄망을 펼치고 있잖아요. 네. 이걸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영어로는 FDPR이라고 하는 건데 네. 1959년에 도입해서 여전히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의 버릇을 고쳐주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두고 미국은 수출 통제를 수출한다 이런 비아냥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게 되면 네. 이 수출 통제 조치가 자연스레 뒤따라오는 그런 패키지처럼.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지킬 수도 없는 게 미국이 해외 우려 거래자로 지정을 해버리면 이걸 지키지 네. 않아서 뭐 그러면 미국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살 살 수가 수가 없게 됩니다. 없죠. 그다음에 네. 몇 배의 벌금,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뭐 자산인의 동결이나 압류 조치 이런 것도 당할 수가 있고요. 이게 가능했던 게 사실은 미국이 첨단 기술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했던 거예요. 네.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히토류 공급망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매장량이 뭐 전 세계 35% 정도밖에 안 되긴 합니다만 1차 전광인 산화물 생산은 절반이고 그다음에 재련과 정제 단계로 가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거의 90%에 육박하거든요. 예. 그러니 중국이 수출 통제를 어기고 마음대로 중국의 수출 통제를 어기고 마음대로 판다. 그러면 히토류를 전혀 얻을 수 없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1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던 게 중국이 발표한 2차 히토류 수출 통제 방안이고요. 네. 당장 내일 모레잖아요. 11월이.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뭐 물러서기는 했습니다만 만약에 시행이 됐다라고 하면 이런 네.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미국은 첨단 반도체를 못 쓰게 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AI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 같은 첨단 산업의 발전을 누르고 있잖아요. 네. 본인들의 기술 패권을 공고히 하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의도인 건데 그렇게 첨단 반도체를 독식한 미국의 AI 산업이 사실 최근에 질주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히토리 공급을 끊어버린다. 그러면 미국 AI 산업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내가 못하면 너도 못한다. 뭐 이런 느낌의 대응책이라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중국이 지금껏 꽁꽁 감춰놨던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파급력이 큽니다. 자, 얘기는 참 많이 했는데 히토류가 이제 반도체 산업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네. 이게 중요하죠. 사실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진 장비가 네덜란드 ASML이 만드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고 하는 고가의 장비가 있잖아요. 네. 이게 실리콘 웨이퍼에 나노미터 단위의 반도체 회로도를 새겨 넣는 장비로 알려져 있는데 네. 히토리는 배터리에도 들어가고 뭐 촉매제도 활용도 많이 쓰긴 합니다만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자석의 원료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극자외선 노광 장비에도 이 들어가요. 네오디움 연구 자석이 필수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좀 복잡한 이야기, 좀 어려운 이야기가 이제 맞습니다. 들어가긴 한데 아무튼 꼭 필요한 거죠, 히토류가. 그렇죠. 예. 왜 필요하냐면 네. 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리소그래피, 우리말로 하면 식각 공정이라고 하는 데 쓰이는 고가의 장비거든요. 네. 먼저 뭐 13.5 나노미터 정도에 되는 매우 가는 빛의 레이저를 쏴서 네. 이 빛을 반도체 회로도인 포토마스크에 투영을 하면 여기를 통과한 빛이 웨이퍼에 똑같은 회로의 패턴을 새기는 뭐 그런 공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여튼 그래서 이 장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주 정밀하게 움직이는 레이저를 쏘는 조명 광학계라고 하는 장비예요. 이 장비를 그 독일의 자이치란 광학기업이 만드는데 네, 네. 1만 5천 개의 부품이 들어가고 이 부품들이 그냥 유기적으로 정밀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1.5 무게도 1.5톤쯤 되거든요. 네. 아주 정밀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에 자성이 매우 강한 연구 자석이 들어가 있는 액추에이터라는 부품이 들어가야 합니다. 네. 근데 보통 자석 같은 경우에 온도가 높아지면 자성이 약해지거든요. 매우 높은 고온이라고 하면 당연히 자성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근데 광학계는 레이저를 쏘는 만큼 굉장히 고온의 환경이란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는 자성이 사라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만족할 수 있는 게 디스프로슘, 그다음에 테르뷴 같은 그 히토리 원소가 들어간 고성능 네오디움 연구 자석입니다. 어떻게 고온을 버티는 거예요, 이 연구 자석이? 이것도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들어볼게요. 예, 네. 그래도 사실 디스프로슘이나 테르뷴 같은 중히토류의 역할이 네오디움 연구 자석에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이름은 네오디움 연구 자석이긴 합니다만 네.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 디스프로슘이나 테르뷴이 더 큽니다. 그래서 디스프로슘이나 테르뷴은 철과 결합해서 네. 고온에서도 자르고 보호할 수 있는 일종의 보호막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디스프로슘과 테르뷴은 모두 중국이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올려놓은 히토리 원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 당국이 준비한 제2차 수출 통제안이 시행이 된다. 그러면 중국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로 사실상 미국 기업에 칩을 몰아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중국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과 똑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인텔을 만약에 해외 우려 거래자로 지정을 한다. 네. 그렇다고 하면 ASML은 중국산 히토류가 들어간 연구 자석으로 국자에서 만든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인텔에 만들 팔 수 수가 없게 없어요. 되는 거죠. 예. 물론 아직까지 상상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상상이라고 하셨는데 네. 뭐 수출 통제가 진짜로 이루어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상황적으로는. 그래서 실제로 이 2차 수출 통제안이 발표가 된 뒤에 네. 블룸버그 같은 외신에서 ASML이 만든 극자외선 노광 장비에 인도가 늦춰질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ASML이 뭐 재고는 충분히 확보했다. 우리는 준비가 잘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여하튼 이 판세라고 하는 걸 보면 미국이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대중국 반도체 봉쇄 정책을 펼 수 있다라고 하면 중국은 독점적인 히토리 공급망으로 미국이 첨단 반도체를 못 쓰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걸 이번 2차 수출 통제안으로 미국에 알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또 자기만의 히토리 공급망을 좀 갖추면 네. 되지 않을까. 그렇죠. 미국이 독자적인 공급망을 갖추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요. 네. 이걸 위해서 사실 미국이 뭐 백방으로 뛰고 있기도 해요. 미국 내에 연구 자석 작업 시설을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디스프로슘이나 테르뷴 같은 중히토류 원소를 수출할 수 있는 정제 시설도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호주와 히토류 핵심 광물 공급을 위한 협정을 맺기도 했죠.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예. 그다음에 경주에 오기 전에 들렸던 일본에서는 심해 히토류 확보를 위한 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네네. 다만 문제는 이게 당장의 성과가 나오기 힘든 거거든요. 그렇군요.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
중국을 탈피한 히토리 공급망을 언제 갖출 수 있을지는 사실 누구도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결국 미국도 뭐 중국의 비장의 카드에 뭐 세게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가 있었고 오늘 뭐 빅딜 뭐 비슷한 회담 결과 나오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글로벌 경제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잘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비보이의 스타맨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